빅서 북한 정론TV 김정은 대부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김정은의 서자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차남 콤플렉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히 콤플렉스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으로 봐서는 안되며 사회생활의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또 다른 심리구조의 하나인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매우 변덕스럽고 광포한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입니다. 감정기복이 매우 심하고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큰 특징입니다. 타인과 쉽게 가까워지지만 또 쉽게 실망과 환멸을 느끼는 극단적인 대인관계를 보입니다. 일종의 분노조절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신경적이나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평소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거의 보이지 않으며 생활을 아주 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아주 멀쩡합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주변에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2015년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숙청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졸면 죽는다는 말이 유행어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장성택의 건성건성 박수친 죄에 이어서 현영철이 김정은이 참석한 군 훈련 일꾼 대회 도중에 졸다가 처형된 것을 빗댄 말이었습니다. 북한군 서열 2위이자 김정은이 직접 발탁한 군의 핵심 실세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보도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의 분노조절 장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는 그 횟수와 잔인성에 있어서 비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개인 확인 주로 소총이 이용되었고 처형 인원도 한 10여 명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중무장 기관총과 비행기를 요격할 때 사용하는 대공화기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처형 인원도 수백 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참관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처형 이후에는 소감문까지 쓰게 하고 있습니다. 반일념적 행동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총사령에 사용된 구경 14.5mm의 대공화기는 총신이 4개이고 분당 1200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런 중화기를 사람에게 발사할 경우 시신이 찢겨져서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사격이 끝나면 화염 방사기를 동원하여 시신을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태워버립니다. 더 이상 잔인할 수 없는 처형 방법입니다. 한편 처형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영철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4월 28일까지 활발한 공개활동을 하다가 4월 30일 김정은과 군 행사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 때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가 체포된 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전격적으로 처형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력을 관장하는 수장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적결 처형하는 것은 아마 지구상에 북한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성택의 처형의 경우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처형 이전부터 김정은 수행 빈도가 감소하였고 11월 중순에 체포되어 12월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에서 해임을 결정하고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거쳐 처형되었습니다.
장성택이 비록 속전속결로 처형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달리 군부 인사를 수시로 단행하고 계급장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이런 경계선 성격장애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김정은은 2015년도에는 평양 대동강 자라공장을 현지 시도하면서 부실한 물고기 관리에 대해서 격노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지배인을 적결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건설 노선을 채택한 이후에는 주요 경제 현장을 수시로 시찰하면서 격려보다는 질책, 이른바 버럭 통치로 수행 간부들과 현장 지배인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규만 한국심리건강센터장은 김정은이 상반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양극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분노와 연결되면 사람을 잔인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이 전하는 북한 권력층 내부의 분위기는 언제 자신도 당할지 모른다. 김정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서로 죽는다.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서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고 생각하는 등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측근들을 충동적으로 그것도 잔인하게 처형하는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를 보다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 시절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콤플렉스, 즉 트라우마가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폭발되는 것으로 진단됩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가정폭력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정은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최고 권력자의 숨겨진 아들 서자로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혹시 반항하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즉 늘 경계선에서 고민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후계자로 지명되고 최고 통치자로까지 등극하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트라우마까지 지울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사랑결핍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아픈 것을 건드린다든가 태도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바로 적으로 간주하고 응징합니다. 김정은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 인생 경험도 그리 많지 않은 젊은 지도자입니다. 원로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반항한다는 피해의식이 발동하면 이러한 애정결핍 트라우마는 언제든지 또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채신머리도 없이 무릎을 꿇고 입을 가리고 김정은과 대화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심리를 건너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 수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잔인한 행동은 그의 정신세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체중이 집권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잔혹한 기질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복합적인 그 성격,
리더십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도 늘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성격과 무관하게 정치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행위를 분석, 평가할 때는 지도자 개인, 국가, 레짐의 세 가지 분석 레벨과 함께 주변 인물과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집권 8년 동안 김정은의 통치 행태를 분석, 평가해보면 그는 분명히 콤플렉스와 야망을 지닌 성부사,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때로는 폭군의 모습으로, 때로는 전략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만을 강조하면 전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안보는 0.001%의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으로 김정은의 잔인성이 개인적 수준이나 북한 내부를 넘어 히틀러와 같은 대학살, 그리고 한반도나 세계로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면서 김정은을 관리, 상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대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은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의 심리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버지와 달리 파격과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김정은의 긍정적인 성격 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